전쟁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함께 전쟁하는. 세계에서 거의 제일 좋은 미국의 비행기가 뭐 일본에서 제일 좋은 이즈모라는 일본의 항공모함이죠. 사실은 거기에 착함하였다. 2021년 10월 6일.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와, 드디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미국은 우리의 친구 중에 친구야. 함께 싸워. 우리 배를, 미국 비행기가 우리 배에 내렸어. 그것이 의미를 우리는 상당히 좀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뭐 이거가 일본 신문에 난 건데 몇백만 명이 봤어요. 의미 있는 사건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이거 소개했는데 그냥 뭐 그런 거보다 이거 뭐 내렸다고 이게 뭐가 다른가? 아니죠, 다르죠. 나는 이제 너네 배를 탈 수가 있어.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한 팀이 되었다. 여러분 그 육군, 해군, 공군 보면은 장교들이 죽을 확률이 제일 높은 군대가 공군입니다. 왜? 비행기는 공군이 타니까. 조종사는 장교니까 다. 전쟁 나면 공군 병사들은 별로 죽을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병사하고 장교하고 죽을 확률이 같은 것이 해군입니다. 한 배를 탔다요. 이등병이나 함장이나 죽을 확률은 똑같아요. 육군의 경우에는 이제 높은 사람은 잘 안 죽죠. 병사들이 죽고 앞에서 소위들 많이 죽고. 그래서 그게 그 군대에도 문화가 조금씩 다릅니다. 공군은 장교들이 아주 내가 나야. 왜? 전투에 나가서 사망하는 건 다 장교들이니까. 해군은 우리 의식이 강해요. 우리 여기 고용일 변호사 해군 자격 출신이지만은 해군은 뭐 전투할 때 정말 누가 더 안전하고가 없죠. 다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 해군기죠. 당연히 일본의 항공모함에 내렸다는 요거는 이즈모함인데 요게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라는 그 항공모함하고 성능이 거의 같아서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연습합니다. 그래서 21세기판 영일 동맹, 그러니까 미국의 왼쪽 좌총령 영국, 우베코 일본. 그래서 미국이 그 일본하고 영국을 꽉 붙들고서 세계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이제 지금 뭐 막 설치고 그러는 걸 보고서 미국의 그 뭐 뉴스 매체죠. 거기에서 제목을 아주 놀랍게 잡았습니다. How China has awakened. 중국은 어떻게 일본을 깨웠냐. 일본의 warrior heart again. warrior heart. warrior가 뭡니까? 전사죠, 전사. 전사의 심장이 지금 70년 동안 자고 있었는데 중국이 일본 놈들의 전사의 심장을 다시 깨워놨다. 참 제목이 How China has awakened Japan's warrior heart again. 그 속에 그 워리어, 일본의 무사는 칼제비인 동시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일본이 그 17세기, 18세기 빨리 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붓글씨 쓰는 사람이 칼잡이보다 훨씬 더 위였죠, 항상. 무사들은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사가 곧 문인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그 사무라이들이 전부 다 지식인을 겸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5.16이죠. 현대판으로 보면 무식한 군인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근데 총까지 가지고 있어서 권력을 잡았던 것이 5.16입니다. 그러고 나서 30년 동안 나라로 다 바꿔놓은 거죠. 맹렬한 속도로 끝난 그 일본의 옛날에 그 한 200년 전에 일본 모습이 박정희 이후에 한국 모습하고 뭐 대비될 수 있다라고 뭐 감히 비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금년,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21년도, 2022년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매년 8월 달에 나오는데 이게 일본의 방위백서, 나 저거를 받아보고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 표지에는 그림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소나라고가 대만에서 전쟁 나면은 일본이 가서 싸워야만 한다. 일본은 전쟁하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서 이제 일주일 만에 나온 7월 7일 날 얘기하고
뭐 아수다로는 이 방위백서를 미리 봤는지 모르죠. 이제 국민한테 공개된 날짜가 7월 7일, 7월 13일입니다. 이 방위백서 이거 읽어보면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일본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물론 독도 직거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7월 13일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거 다시 인쇄 그런 소리죠. 다시 인쇄. 북한에게는 찍소리 못하는 문재인이 대일성명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래도 꼼짝 못하는, 독도는 왜 우리 거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제 1에서부터 다 들으신 분은 독도가 왜 우리 거냐? 역사적, 법적, 오케이, 이거 좋은 얘기예요. 독도가 우리 거인 이유는 we have military control over 독도 now. 우리는 지금 독도를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군사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토는 허무해요. 언제든지 뺏깁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가 영토는 불변이다라는 황당한 생각이에요. 영토는 쉬지 않고 변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고구려가 우리나라라면은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만주가 우리 땅입니다. 옛날에. 왜? 우리가 통제하고 있었으니까. 밀리터리 컨트롤입니다. 법적 통제가 아니에요. 밀리터리 통제. 거기에 왜 군대가 안 가고 경찰이 가 있는 줄 아시죠? 우리나라 내부 땅이니까 경찰이 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독도에 해병대 보내자고 그러는데, 뭐 그게 그 애국 충정에서 나오는 말일 수는 있어도 독도에 해병대가 가면은 국경 분쟁 지역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경찰이 가 있는 거는 일본한테 이거 우리 관할이야. 경찰은 그 내부 국내 치안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찰이 가 있는 겁니다. 그거 다 이렇게 그 따져야지. 그냥 무조건적인 애국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해병대를 보냅시다. 그거는 일본하고 이제 국제 분쟁 지역화 시키는 뜻도 되는 거죠. 뭐 일본이 주장은 부당한데 국제 정치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힘이 어느 날 무지하게 세지면은 중국한테 만주 그거 우리 거다라고 얘기 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하면 그거는 못된 인간들인가요? 우리가 정말 힘이 강해지고 GDP가 지금의 5배로 오르고 국민소득이 지금 3만 5천 불인데 9만 불 돼가지고 세계 2등 되고 통일하고 그랬을 때 만주 그거 우리 건데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제정치적으로 나는 옳을 것 같아요. 일본이 계속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자. 일본 방위백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중공의 대만 공격은 있을 법한 일이다. 중공은 숫자는 많지만 대만을 상륙 점령할 능력은 제한적이다. 중공은 아직은 그렇게 별로 세지 않아. 그러나 최근 중공군의 능력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 스펙이 그랬군요. 예. 이 사람이 현재 일본 이 수상이죠. 이 사람은 수동적인 방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감시자의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서 이 사람은 아소다로보다 되게 얌전한 척 하는데 훨씬 센 말을 한마디 또 했습니다. 적국의 기지를 향한 선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북한 때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미국이 듣던 중 너무나 반가운 소리야 라고 한 말입니다. 북한 너 까부냐? 우리가 먼저 가서 때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아소다로보다 훨씬 얌전한 척하는 기시다가 했다. 일본 어떤 부대를 방문해서 사열식을 마치고서 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는 그 각국 지도자들의 이 다큐멘트 어떻게 말했다라는 것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기지를 향한 선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연설을 했다. 이거는 모든 자제적 조치들을 다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지금 헌법은 아직 안 바꿨는데 일본 헌법 구조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일본을 평화헌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미국이 써준 거를 일본말로 번역한 거예요. 일본이 자기네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거 내내 헌법해.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 미국의 일본에 대한 목적은 다시는 이놈이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해군에서 그 컴퓨터 기계 만들던 모든 사람을 전역을 시켰습니다. 너네들은 다 군대에서 나가.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만든 것이 그 일본의 내셔널 파나소닉이라는 그 전자회사예요. 그 내셔널 파나소닉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상표지. 그게 다 2차 대전 때 일본 해군 장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그놈들이 다시 이제 무기를 만드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라디오만 만들다가 이제 다시 무기로. 근데 이제 헌법은 이거 미제입니다. 일본 헌법이지만은 헌법 제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국가 권력이 있는 나라는 전쟁과 무력에 의해서 남을 위협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 국권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국권의 발동인 그 나라가 국권이 없으면 그거는 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참, 그 일본은 전쟁을 포기한 나라예요. 그런데 대만이 공격받으면 먼저 가서 싸워야만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말하고서 얼마 안 돼서 일본 수상은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 그거는 북한을 상대로 한 얘기입니다. 선제 타격하겠다는 얘기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참,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preceding paragraph, land, sea, and air force,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그러니까 일본은 군사력을 가지면 안 되는 나라예요. 탱크도 가지면 안 되고,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교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놈이 남의 나라가 전쟁하면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이 헌법은 아직은 못 바꾸고 있습니다. 아소다로가 바꾸려고 나왔는데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반대 견해가 50%가 넘습니다. 근데 뭐 정치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지금 이 헌법 하에서 선제 타격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무실한 헌법이 돼가는데 저 헌법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을 영원히 농업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은 농사나 져서 먹고 살아. 얘 다시 공업을 할 수는 없는 나라야. 그런데 지금 뭐 아까만 보여준 수송기도 만들고 제트기도 다 만듭니다. F2라는 일본 그 전투기 자기 국산 전투기들이 있어요. 어느 그 신문 기자가 한 몇 년 전에 교수님 일본이 항공모함 만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니 항공모함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상당히 교수님이 왜 그거를 가볍게 보세요 하고서 야 일본은 2차 대전 때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던 나라야. 그때 일본 항공모함을 최고로 칩니다. 진주만국이 갈아왔던 것을 최고로 치고 진주만을 때린 그 영전이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제로센. 이 일본 이제 영어로는 제로센이야. 쓰기는 영빵이라는 소리입니다. 알파벳 숫자 0 그리고 전. 비행기 이름이 영전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미국 어느 비행기보다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1940년대 초반에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하고 전투기를 가졌던 나라인데 걔네들은 그 설계도도 다 있고 그 연구도 다 하고 있고 지금 뭐 6세대 전투기 나오는데 그거 만들 능력을 걔네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노벨 과학상 쪽 수상자가 수십 명이 넘죠. 중국이나 한국은 뭐 과학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전혀 없고 우리는 평화상 하나 받았죠. 젤렌스키가 평화상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 세상 웃겨요. 이제 아베는 이 사람은 관둔 사람이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침공을 받듯이 일본과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과 일본은 방위조약을 맺고 있죠. 미국이 일본한테 너는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지켜줘. 그게 일본과 미국의 방위조약입니다. 근데 내가 너를 지켜줘라는 약속이 발동해야 되는 상황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대만이 공격받으면 미일 안보조약이 발동돼야 된대. 참 그냥 막 해석은 막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하고 미국은 가만히 지금 야 웃기지 마라는 소리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 맞아. 내 지금 피곤한데 너 그런 말 하니까 고마워. 미국 마음속에 한국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도대체 뭐 저것들은 중국 편이야 북한 편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안보론에서는 정말 재앙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나갈 무렵에 한국 국정원이 나토 사이버 방위 기구에 가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세계 전체의 그 정보를 아는 거죠. 정보가 왜 중요합니까? 나를 알고 너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재병법 맨 앞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그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정보를 알아야지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정보를 알아야지 방어 정책도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나토에 같이 들어가 버리면은 걔네 거를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나토면은 뭐 미국 들어가 있고 캐나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일본보다 더 먼저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엔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중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너네들 이제 우크라이나 꼴난다라고 우리를 겁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전랑 외교하는 것들이. 당연히 들어갈 걸 들어간 것이죠. 내가 자유일보에다 어제 그거 글 하나 썼는데 너무나도 잘한 거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 국가안보 행위 중에서 정말로 이렇게 잘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쿼드에도 들어가야 된다. 쿼드는 뭡니까? 네 나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동맹인데 한국이 들어가면은 쿼드 플러스가 아니라 펜타로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부터는 펜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이 5나라가 우리를 막아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건데 그걸 왜 안 들어가요?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거는. 그래서 지금 급격히 국제정치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참 그 어이가 없는 일이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제정치 기본 원칙, 국제정치는 착한 어린이에게 상을 주는 곳이 아니답니다. 우리가 착하게 굴면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그 어설픈 애들, 착하게 굴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착하게 굴면 제일 먼저 점령당하고 얻어 터지는 것이 국제정치죠. 조선이 착하지가 않아서 매일 얻어 터졌습니까? 이런 심플한 논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국제정치가 모든 동네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남미에서는 전쟁이 안 납니다. 우루과이가 허약해도 브라질한테 얻어맞을 일이 없어요.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이 싸울 일이 없고 거기는 왜 그럴까? 어제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걔네들은 왜 전쟁이 없냐고. 어쩌다가 있어요. 축구샵하다 전쟁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 전쟁이라는 전쟁이 한나 역사에 나와요. 그런데 그 외에는 뭐 페루하고 콜롬비아가 싸울 일 없어요. 그것들이 전부 허약하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 전쟁할 만큼 세지가 못해. 두 번째는 미국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그래서 남미는 평화지역이 된 겁니다. 국제정치에서. 존 오브 피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는 이거는 끝내주는 존 오브 워, 존 오브 컨플릭트입니다. 아직도 분쟁 지역, 전쟁 지역이 동북아시아죠. 근데 동북아시아에 있는 약한 나라가 착하게 굴면은 얻어 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중공의 대만 침공은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 발동해야 할 사례가 된다라고 이제 그냥 주장을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최근에 이제 되고 있죠. 미국 대통령 중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놈이고 전쟁 일으킬 놈이라고 욕했던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저쪽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이게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베를린의 뭐 아주 유명한 건물이죠. 그 앞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미스터 고바초프
tear down this wall. 이 장벽을 무너뜨리셔라고 해갖고 이거는 저 보좌관들이 써준 말이 아니에요. 지가 그냥 한 버린 말입니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전쟁 날지 모른다. 소련을 저렇게 자극해서 되느냐. 근데 저거가 결국은 그 아주 소련을 무너뜨리고 그 동구권을 무너뜨리고 독일의 통일을 가져온 결정적인 연설이죠. 그래서 그 tear down this wall 그리고 이 장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장벽의 일부가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기념관에 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기념관이 LA에서 한 1시간 올라가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그 장벽의 일부를 갖다가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묘지도 레이건 묘지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강경파였는데 가장 확실한 평화를 얻어낸 사람이 됐죠. 이 사람 때 맨 처음에는 뭐 미국의 좌파들이 삼태제동 가자는 소리냐, 왜 이렇게 무기를 만드느냐, 왜 군사력을 늘리느냐. 그러니까 그 폴 케네디라는 끝내주는 학자가 레이건 대통령 정신 차리셔. 미국이 지금 군사력을 줄이고 경제 발전에 도모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1등 자리를 놓칠 것 같아가지고 군사력을 그렇게 늘리고 앉아있어? 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폴 케네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심오한 뜻은 소련을 날려버리고 소련 날아가니까 혼자 1등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혼자 1등 된 시대에 미국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세계에 펼친 겁니다. 즉 글로벌리제이션. 경제에는 국경이 없어. 소련이 날아가니까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니까 미국의 자본주의가 세계를 다 점령했고 세계를 다 점령한 그 시대를 우리는 에이지 오브 글로벌리제이션 또는 뭐 미국의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그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잘났다는 인간들이 너 때문에 3차 대전 나겠다. 그리고 폴 케네디 선생님 네가 임마 그런다고 미국이 1등을 유지할 것 같아? 경제 발전을 더 열심히 해야지. 군사력에 힘쓰면 어떻게? 이 사람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소련보다 군사력이 약하면 그놈들이 군비 통제에 약속을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세야지 줄이자 그러면 줄이는 거지. 그래서 한껏 늘려서 소련보다 군사력을 더 많이 가진 다음에 이제 줄이자야. 근데 그때 마침 고버초프라는 괜찮은 소련 사람이 나와서 대폭. 그래서 2차 대전 이 사람이 있을 때 소련은 핵폭탄이 5만 발, 미국은 3만 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련이 한 3, 4천 발, 미국도 한 3, 4천 발. 이게 10분의 1 이하로 다 줄은 거예요. 그게 레이건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장 강경한 정책을 쓴 것 같은데 가장 괜찮은 효과를 얻어내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나는 그 레이건 대통령 저 사람 임기 동안에 내가 유학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8년 임기인데 저 사람이 대통령 된 첫 해 가을에 유학을 가서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해 가을에 공부 마치고 왔으니까 그 사람이 8년 미국 대통령하는 그 진부분 집합 7년을 미국에서 살아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내가 그 레이건 대통령 뉴스를 매일 보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좀 친근감이 가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와서 글을 한두 편 썼는데 이 사람 돌아가셨을 때 월간조선에서 조사를 써달라고 해서 내가 조사를 써서 그 신문에 잡지에 낸 적이 있죠.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소련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사람이 우리가 6.25 때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도와줘야 된다. 우크라이나는 그때 소련이었어요. 우리나라를 때린 놈, 그 무기를 다 대준 나라였습니다.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야, 우리도 돈 받았으니까 도와줘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소련이 망할 때 우크라이나가 나 독립하겠다라고 데모하는 겁니다. 나 독립할 거야 라고 데모하는데 1990년 2월이에요. 소련이 완전히 망한 것이 1991년 12월 24일입니다. 소련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중국보다는 군사력으로 훨씬 막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로 와, 이게 전쟁이 나는 건가? 미국과 소련이 이게 그냥 끝나지 않고 전쟁까지 가는 건가? 내가 맨 처음에 유학 갈 때 시카고에 있는 그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유학 갔는데 내가 거기서 한 학기 다니고 이제 학교를 옮겼습니다.
등록금은 되게 비싼데 장학금에 실패해가지고 장학금에 실패한 거가 레이건 대통령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은 뭐냐? 작은 정부 큰 시장.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다가 정부가 준 장학금을 다 자르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한국 교수님이 한 분 있었어요. 여기 내가 유학 올 때 입학생의 90%가 1년 후에 장학금을 받는다고 그래서 왔는데 지금 내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학금을 거의 못 받는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기가 여기 교수 몇십 년 하는 동안에 금년처럼 장학금이 없는 해가 없다. 20명 입학했는데 두세 명이나 받을 둥 말둥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학교 올 때는 90%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설마 90% 안에 못 들까 해가지고 왔는데 용감하게. 그럼 내 다른 학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돈 안 드는 대학으로. 그랬더니 교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텍사스 대학으로 간 겁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등록금이 6,000불일 때 텍사스 대학이 300불이었어요. 연세대학보다 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텍사스 대학은 입학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다시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한 학기 다니고 갔는데, 약간 내가 왜 노스웨스턴 대학 얘기를 왜 갑자기 되는지 모르겠네. 작은 정부, 레이건 대통령의, 그래서 공화당이 나오면은 장학금이 확 줄어들고, 그래서 공화당 때는 전부 국립대학을 갑니다. 민주당 때에는 또 이제 사립대학들도 좀 가고,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니까, 소련이 망해가니까, 그리고 이제 소련이 역사의 문을 닫은 날, 소련은 지금 중공보다는 더 셌다. 노스웨스턴 대학에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중간 시험 문제가, 노스웨스턴이 시카고에 있습니다. 아주 명문 대학이에요. 학부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시카고인데 시험 문제가 뭔지 아세요? 3차 대전이 나면은 시카고는 완전히 전멸당할 도시다. 이건 뭐 분명하죠. 소련의 표적에 들어가는 도시인데, 그런데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인가가 시험 문제야. 참 걔네들 시험 문제 고약하죠. 그러니까 거의 정답이 없습니다. 논리를 보는 거야. 우리나라 시험 문제는 다 외워서 쓰는 거죠. 내가 우리 딸내미가 미국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숙제를 받아왔는데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애들 한 10몇 명 되는데 반은 남군 반은 북군으로 나눠놓은 거야. 그래 놓고 노예 해방 때문에 전쟁이 나잖아요. 남쪽은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오래. 이쪽은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포스터, 전봇대에 붙이는 포스터를 만들어 오라가 숙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도와줘?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놈들은 엉터리라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정답을 모르면 손도 안 들죠. 정답을 아는 애들만 손 드는데 미국은 뭐 시키면 다 듭니다. 일단 다 들어.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좀 교육을 논리하는. 그래서 이제 소련의 이거가 내려가고 이 큰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냉전이라는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요것도 콜드는 워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Every war is hot입니다. 모든 전쟁은 뜨거워요. 근데 어떻게 냉전이 있었냐? 요거는 정말 문장 실력이 탁월한 월터 리프먼이라는 기자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저 단어의 창안자. 또는 처칠이 만들었다는 말도 있어요. 처칠은 2차 대전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상인 줄 아세요? 노벨 문학상입니다. 그 문학적으로도 정말 끝내주는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쟁사가. 그런데 콜드워, 이거는 전쟁은 전쟁인데 뜨거운 전쟁은 아니야. 직접 총은 안 쏴. 그런데 정말로 냉랭해.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싸우면 다 죽어요. 핫워를 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핫워, 자기네 직접 전쟁을 못해요. 둘이 직접 전쟁을 못하는 대신에 그 꼬마들이 싸우죠. 꼬마들이 싸우는 거가 월남전, 한국전쟁,
뭐 이런 작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거가 바로 미국과 소련의 대리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걸 프록시워, 대리 전쟁. 그런데 대리 전쟁이 미국과 소련이 직접 개입하면은 그땐 지구가 끝나니까 직접 개입은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무기도 이거는 안 써. 그리고 전쟁도 여기서는 안 해. 그래서 그때 전쟁을 전부 리미티드 워. 그래서 그때는 냉전 시대의 모든 전쟁은 제한 전쟁이고 대리 전쟁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냉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쁜 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냉전 시대 때 몇 안 되는 전쟁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한국 전쟁. 그래서 한국 사람은 냉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는데 냉전 시대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강대국의 전쟁이 50년 동안 없었다? 그런 과거는 없어요. 어떻게 강대국이 50년 동안 전쟁을 안 하고 참냐? 근질거려서. 근데 냉전 시대 때는 미국과 소련 제일 강한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근데 정말 안 할 수는 없어요. 김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조그만 것들이 전쟁을 하였다. 한국 전쟁, 월남 전쟁 등등등. 뭐 근데 그런 전쟁에서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한국 전쟁은 제한 전쟁이죠. 핵은 쓰면 안 돼. 만주를 폭격하면 안 돼. 월남 전쟁할 때도 핵은 쓰면 안 돼. 하노이 대통령궁을 절대 폭격하면 안 돼. 이런 몇 가지 제약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왜? 그 제한 전쟁이 본격적인 하드워, 미국과 소련의 3차 대전으로 가는 것을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시대가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요 뉴욕 타임스 기자가 이거 깃발이 내려오는 날 이 워싱턴 뉴욕 이게 뭐야 크레물린 광장에 있었대요. 그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날 밤 나는 뉴욕 타임즈에 소련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썼었다. 소련이 오늘 죽었다라고 부고를 이 사람이 낸 겁니다. 유토피아적인 약속에 의해 임신되었고 태동되었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돼 갈등 없고 이제 평화롭고 영원히 평화롭고 그러니까 그건 유토피아의 꿈입니다. 유토피아의 본뜻이 뭔지 아세요? No place, nowhere 그런 뜻입니다. 아무데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토피아입니다. 아무데도 없는 곳.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약속에 의해 임신되었고 태동되었고 1917년 10월에 대혁명으로 탄생한 소련이 1991년 12월 말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념은 벗겨지고 팔다리는 잘라지고 파산했으며 배고픈 상태가 되어 마지막 힘을 몰아쉬고 있다. 그러나 무너지는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자이언트가 와장창 날아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독립한 지 30년 만에 다시 힘을 회복한 러시아가 너 다시 들어와 그러는 겁니다. 지금 까불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자인데 저 베를린 벽이 무너지는 날 뭐 이런 이 기자들이니까 이런 아주 기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일단 묘사하기 위해서 사건이 터진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미래도 예측해 보기 위해서. 근데 이 기자들이 쓴 책들이 디스크립션이 아주 좋습니다. 교수들이 쓴 책은 디스크립션보다는 뭐 설명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특정한 변수를 가지고 설명을 잘해요. 그러니까 폴 케네디가 야 강대국들은 항상 세계를 평화를 지가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군사력을 많이 쓰게 돼.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전이 아무래도 속도가 늦어져. 그때 그 평화 그 강대국 1등이 만든 평화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녀석들이 훨씬 더 경제가 빨라. 그래서 그 2등한테 항상 위협감을 느끼지. 그게 바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 평화도 다 내가 해. 일본, 네 안보는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너는 꼬총 만들지 마. 그랬는데 일본이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서 미국보다 훨씬 잘 살게 되더라. 거기에 미국이 놀라가지고 이거 군사력을 더 만들어. 1등을 유지하려고. 사실은 경제력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폴 케네디의 냉전시대 설명입니다. 그것도 아주 참 변수를 그러니까 임페리얼 오버스트레치 그러니까 제국이 축소해야지 자기가 살아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 나가고 있다.
제국적 과도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개념으로 1등이 자꾸 이제 2등한테 밀리고 망하고 그랬다라고 쓴 거죠, 책을. 그래서 그 학자들의 책은 설명에 능합니다. 기자들의 책은 그 묘사에 능하고. 그래서 두 개 다 보는 게 좋죠. 볼 책이 자꾸 늘어나지 그래서. 예, 이게 그 소련의 삼색기인데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이 사람이 알렉산드로 황제가 만들었던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깃발은 제정 러시아의 깃발이에요. 그리고 망하기 전에 그 러시아 깃발은 이건 소련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낫하고 망치가 있는 거죠. 노동자와 농민 해가지고, 그리고 빨간색이고. 그래서 지금의 소련은, 그래서 지금의 소련을 공산국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고바초프 푸틴 정신 차리세요. 푸틴 자본주의자입니다. 민주주의를 안 할 뿐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국제정책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서 막히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자본주의 국가고 러시아는 공산국가로 착각하는 거예요. 깃발 자체가 다르죠. 뭐 이 색깔이 뭐 전부 다 자유평등 파괴하고 사실은 거의 똑같죠.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프랑스 깃발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프랑스 깃발이에요. 이렇게 놓으니까 러시아 깃발이고. 예. 러시아 시대 때 프랑스 불어를 거기서 썼고. 그렇죠.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건 또 무슨 뜻이야? 가운데 독일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 독일 때문에 둘이 항상 친구하는 거예요. 둘 때문에. 그게 이제 국제정책 철칙이 이제 지정학인데, 그래서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독일 때문에 본능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을 제일 싫어한 유럽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미국이 생길 때부터 태생적으로 적이에요. 다만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을 지원했죠. 왜? 더 큰 적 영국과 싸우고 있으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줘가지고 영국을 깨버리고 미국이 독립하게 만들고 축하해 하고서 보낸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죠. 세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자기 사촌이고 프랑스는 조금 이제 마음의 적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그래서 영어 안 쓴다며. 뭐 영어로 말하면 대답도 안 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러시아 망할 때. 근데 러시아가 매일 고민이 이쪽 동네에 항상 강대국이 생기는 거라. 프랑스가 강대국일 때 나폴레옹, 독일이 강대국일 때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이놈들은 항상 일로 공격을 해오는 거라. 근데 여기는 전부 평지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힘이 셌을 때 담을 쌓은 거가 위성국입니다. 이렇게 담을 쌓은 거예요. 나는 이제 힘이 센 얘네들 또 오는 거 나 무서워. 나폴레옹도 힘 세지면 소련으로 쳐들어오고 러시아로 오고 독일도 힘 세면 자기한테 오고. 그래서 이걸 쳤는데, 근데 소련이 망하니까 이걸 전부 다 나토로 다 편입을 시키고 있네, 미국이. 근데 우크라이나까지 나토로 편입시키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걸 못 참아 하고서 일으킨 전쟁이 이번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자 중에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를 했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그 미오샤이모 교수는 이거 왜 자꾸 나토를 동쪽으로 가는 거야? 더 이상 가면은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아? 전쟁 나. 소련하고 전쟁할 거야? 미국 소련하고 전쟁할 자신 있어? 왜 자꾸 저를 건드려? 라고 하면서 계속 워닝을 줬던 겁니다. 그 워닝 줬던 학자들이 A급 학자 중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소련이 건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좋은 나라, 소련은 나쁜 나라라고 그러는데 국제정치에 좋은 나라, 나쁜 나라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분석이 그때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거꾸로 엎어져 죽은 사진 본 적 있죠? 어느 나라 난민 아이. 그거 다 조작된 사진이에요. 국제정치학의 원칙. 이 사진을 보고
솟구치는 감정에 의한 외교 정책은 실패다. 그 사진 보고 감정이 솟구치지 않는 인간이라면 인간이 아니죠. 야, 이런 일이 어떻게 해.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으로 만든 외교 정책은 실패다. 내가 국제에서 가르칠 때 그 그림을 항상 보여주고 그 외교관들이 그런 교육 받아야 돼요. 이 그림을 보고서 나오는 마음에 의거한 외교 정책은 아닌 겁니다. 고바초프 레이건 대통령이 고바초프를 참 이 사람 이거 전부 다 자기가 쓴 거야. 그래서 보좌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전쟁 터져 소련하고 이제 큰일 났다고 말이야. 냉전이 다시 돌아올 거다. 이제 겨우 조금 이제 그 냉전이 완화될 줄 알았는데 저 영감이 가서 말이야 우리가 써주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고바초프 수상 당신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당신이 소련과 동유럽의 번역을 추구한다면 당신이 해방을 원한다면 이 문으로 오시오. 고바초프 씨 이 문을 여시오. 고바초프 씨 이 벽을 허무시오. 참 이거 완전히 깡패 아니면 못하는 말이죠. 이거는 비외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 이 사람은 모든 농담에 모든 회의할 때 농담을 그래서 그냥 막 한바탕 왕창 웃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왕창 웃고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코믹한 대통령으로 치는데 이 사람이 총 맞은 다음에도 코미디를 한 거야. 그러니까 딱 병원에 가서 이제 누웠는데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제 졸도하기 직전입니다. 의사들이 쫙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전부 천사 같아 보이는 거야. 나는 당신들이 전부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의사들한테 나는 당신들이 다 공화당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야. 근데 이 심장 수술을 집도한 그 총알이 자동차에 탁 맞고 튀면서 일로 들어갔는데 심장 거의 몇 센치까지 갔어요. 그걸 꺼내려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집도한 의사가 열렬한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렬한 민주당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오늘 미국 국민들은 다 공화당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그래도 괜찮던 시절이야.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것 같아. 요새는 나 당신 수술 못하겠어 그럴지 모르겠어.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간호원이 이제 몸을 닦아주니까 잠깐 낸시한테 허락 받았나 그랬습니다. 낸시가 자기 부인이지. 너 나를 만지는데 낸시한테 허락을 받았냐라는. 하여간 뭐 정말 그 유쾌한 대통령이었어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우리도 저런 대통령이 언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즐거워.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은 그 사람은 너무나 솔직해. 어니스트. 너무나 솔직합니다. 그 대통령이 예일 대학을 아버지가 끝발이 있으니까 예일 대학을 들어갔죠. 들어가서 C만 맞았습니다. 그냥 C만 맞았어. 그냥 아직 공부 못하는 학생이야. 근데 이제 예일 대학 졸업식을 간 겁니다. 졸업식을 가서 학생들에서 여러분 C 맞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러고 여러분 C 맞는 학생은 미국 대통령이 될 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F 맞는 학생이 있습니까? 쫓겨날 학생들이 있습니까? 쫓겨날 학생들은 미국 부통령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체니 부통령이 예일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공부 못해서. 그러니까 C 맞으면 나처럼 되고 쫓겨나면 얘처럼 된다라고 얘기. 아주 어니스트하죠. 나는 그래서 그 아들 부시를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트럼프도 괜찮은 사람으로 나는 칩니다. 그 인간으로 봤을 때 뭐 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대신에 좋아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죠. 뭐 자기 그 개인 선호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미국에 다시 아침이 오게 하겠습니다. 그 모닝 인 아메리카가 유학할 때 내가 매일 듣던 소리입니다. 이제 미국은 다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뭐 괴로운 사람들 많지만은 미국이라고 뭐 다 잘 사나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희망을 주고 그대로 번탄 거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듭시다. 그래서 요 사람의 대외 정책이 성공해서 나온 세상을 묘사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위버 파워. 위버 파워가 뭡니까? 위버. 독일말로 위버인데
영어로는 오버입니다. 오버. 이거는 슈퍼파워보다 한나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번역을 어떤 사람이 극초강대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초강대국, 극초강대국 못할 일이 다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미국 패권 시대가 도래를 하고 이게 도래했다는 사실은 케네디 같은 사람이 그 끝내주는 학자가 예측을 완전히 뭉개버린 거가 되는 것이죠. 1987년에 나와가지고 거의 1년을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리고 영국 교수를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학교로 오세요 하고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출세작인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야, 이렇게 정말 이 사람 말대로 우리는 골로 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책에는 일본이 다음 21세기의 챔피언이라고까지 쓴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챔피언이 전혀 아니죠, 이때. 그리고 소련도 아니죠. 미국 혼자. 이거를 폴 케네디가 설명하는 걸 보니까 자기 책을 그대로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그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 다음에 21세기를 준비합시다라는 책을 또 썼는데, Prepare for the 21st Century. 거기에서는 일본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세계 1등이라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큰 명조 두 권이 그대로 박살이 나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잘 바꾸더라고요. 입장을 바꿨어요. 오늘날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국력 격차와 같은 수준의 엄청난 격차는 국제정치 역사상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 19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입니다. 샤를마니의 제국은 겨우 소유럽을 장악할 수준에 불과했고, 로마 제국은 넓기는 더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더 넓었고, 중국 제국은 그보다도 더 넓었다. 그런데 미국 제국과 비교할 만큼 강한 나라는 역사에도 없었다. 샤를마니도 로마도 중국 제국도 미국을 당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 최고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입니다. The Eagle has landed. 독수리가 착륙하였다. 그러니까 미국 그 이글이 그러니까 미국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그대로 또 바꿔요. 바꿨는데 역사학자가 이렇게 입장을 자주 바꿔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좀 의문하는 편입니다. 너무 짧은 걸 봐요. 바라보는 시각이. 시각이 짧죠. 근데 이 정도면은 폴 케네디 정도 돼가면은 난 그래서 내가 이 이후에는 이 사람 책을 안 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됐냐면 7년 후에 2009년에 2002년에 독수리가 착륙하였다 해서 미국보다 강한 제국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구적 지각변동 차원의 권력 이전이 서방 측으로부터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역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009년 이후부터는 이제 아시아의 시대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수가 그래요. 미국의 시대는 끝나고 아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사람은 교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비교의 단위가 틀려요. 미국의 시대가 끝나고 중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거는 말이 맞아요. 답이 틀릴 수 있지만은. 미국, 중국은 분석의 유닛이 같으니까 미국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아시아 끝나고 아시아는 몇십 개 나라인데 이거는 그 비교의 원칙에서 틀리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베를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야지 말이 맞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는 소교동에 살았는데 지금은 대전에 살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단위하고 뒤에 단위하고 같은 단위를 써야지 그것이 옳은 말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7년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꿀까?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사무엘슨, 이 사람은 뭐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전부 이 사람의 경제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수여된 노벨 경제학상을 단독 수상하였다. 1970년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소련이 망하기 몇 년 전에, 몇 년 전도 아니야. 소련이 망하기 1, 2년 전인가? 거의 소련이 망할 무렵에 나온 책에서 소련의 경제는 1989년 책입니다. 과거 회의론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반대로 사회주의 통제 경제가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구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돌았어요.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소련 망하는 해에 나온 책에서 이렇게 썼어.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크다고 다는 아니다는 그걸 나는 사무엘 경제학 이 사람 책도 안 봅니다. 그래서 너무 허망하게 틀린 거야. 그 이 사람은 좌파죠. 왕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진다고 웃기는 개소리 하지 마. 이 돌다가리 레이가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모욕을 했죠. 소련은 무너뜨리겠다고 돌았나?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비하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은 다 저거는 회의하다 조는 인간. 난 신문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미국도 쓰고 그런데 졸아요. 근데 나는 조는 척 한다고 저 사람을 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진짜 이 정치가들을 두 가지 타입으로 보는데 하나는 두더지형 리더가 있습니다. 그 호그라고 그러죠. 호그. 두더지형 리더가 있고 여우형 리더가 있어요. 여우형 리더는 모르는 게 없어. 하여간 세세한 걸 다 알아. 잘난 척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장인데 과장 일도 해. 과장 보고 뭐라고 그래. 그것이 바로 여우형 지도자입니다. 근데 두더지형 지도자는 나갈 방향을 알아요. 세부는 잘 몰라. 근데 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 레이건이 그 두더지형 지도자의 대표입니다. 그 사람은 장관들 많고 일로 갑시다. 그리고 조는 거예요. 마음대로 떠들라고. 가는 방향은 내가 말했으니까 빨리 가는 방법을 니네들이 만들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는 거지. 일부러 조는 걸 수도 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 못하니까. 뭐 내 말이 아니라 그렇게 쓴 글을 봤어요. 그 사람은 일부러 호구형 그러니까 두더지형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갈 것이냐는 머리 좋은 참모들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과장까지 다 한 사람이 있죠. 나중에 그래서 그때는 관리들이 아주 편했대요. 다 하라고 다 지시해 주니까 큰 길만 지시해주고 뭐를 짜라 그러면 골치 아픈데 만들어야 되니까 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키신저가 날리는 사람인데 키신저가 날리는 사람이죠. 1950년대에 나온 책, 6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미국은 몰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Necessity for Choice,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쓴 책인데 미국은 몰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나타났던 것 같은 정도의 힘의 몰락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1945년에 미국은 지구 GDP의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에 45년 더하기 15년은 1960년에 미국은 지구 GDP의 한 30-4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50%에서 만큼 내려온 겁니다. 힘의 몰락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오로지 환상만이 우리가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줄 거다. 우리 미국은 몰락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 환상주의자라는 얘기죠. 미국은 언제라도 망한다라는 이론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미국 망한다는 책 미국 서점 가면 수두룩복적이에요. 언제든지 망한대. 미국이 1등 된다면도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안 망해라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안 망해라는 책들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망하는 중입니다. 책에 의하면은. 예. 근데 키신저 박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내가 자꾸 이걸 누르고 있어. 2002년에 저 책 쓰고서 이제 한 30년 지난 후죠. 미국은 외교 정책이 필요하냐?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미국은 외교 정책이 필요할까? 재벌 아주머니들이 콩나물 1,500원 샀다고 씁니까? 그거 비유한 거예요. 미국은 뭐 외교 정책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우리를 건드려? 하이퍼 파워인데, 오버 파워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미국이 망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환상주의다. 라고 얘기하고서 30년 만에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대가들도 보는 시야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는 게 훨씬 편해요. 미국이 말이죠. 나는 내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쓰는데 이 책을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못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트럼프가 됐으면 그냥 내버리려고 그랬는데 책 제목이 불멸의 대국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그건 또 내 제목이 아니라 그 조셉 나이라는 사람이 21세기에도 미국이 1등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Bound to Lead입니다. 미국은 리드할 운명의 나라야.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1등인 이유를 다 쓴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21세기 미국 파워라고 번역에 나왔습니다. 일본 말로는 불멸의 대국 미국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패권 시대의 미국의 전략을 이제 지금 한 600페이지쯤 썼는데 그 제목으로 지금 내기는 좀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이게 제목이 안 맞는다 해갖고 내가 출판사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공화당이 지금 왕창 쓸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은 책을 그냥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다 쓴 작품인데 여기 이 책에 나온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미국은 역사상 어떤 위대한 대제국들도 맞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즐기고 있다. At the dawn of the new millennium. 이게 이제 1999년 뭐 그런 무렵에 이제 글을 쓴 거죠. 책이 나오기를 2000년이니까. The United States is enjoying a preeminence unrivaled by even the greatest empires of the past. 아까 폴 케네디가 얘기한 거랑 똑같죠. 샤를마니 제국도, 로마 제국도, 중국 제국도 미국을 당할 수 없다. 어떤 제국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우월한 힘의 우위를 향유하고 있다.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미국은 전략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외교 정책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 클린턴 같은 사람. 그냥 즐거워. 그냥 뭐 젊은 누구야? 르윈스키 인턴하고 뭐 재미도 보고 뭐 그래도 미국이 끄떡없어. 왜? 건드리지 못해 누구. 그 시대를 이제 쓴 책이죠. 외교 정책이 아직도 필요한가? 필요하지. 그래서 미어샤이머 같은 사람 미국이 지금 외교 잘못하고 있어. 힘이 세다고 지금 엄봉덤봉 개판으로 하고 있어. 왜 나토를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동쪽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거야? 소련이 힘이 세지면 당장 싸움을 걸어올 텐데. 맞아 떨어졌죠. 싸움이 쌍 걸어왔죠 지금.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오늘 요 정도까지 하면 될 텐데 캐나다에 가면 말이죠. 멍크라는 사람이 돈을 내 가지고 이 멍크 디베이트, 멍크 토론회라는 걸 이제 하는데 국제 정치의 주요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토론회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토론회의 제목이 Does the 21st century belong to China? 21세기는 중국에 속할 거냐라는 이 디베이트를 하는데 요 두 사람은 맞아. 21세기는 중국의 시대야. 요 두 사람은 아니야.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거야. 하는데 요 네 사람이 토론을 벌이기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제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될 거냐, 중국의 차지가 될 거냐에 대해서 사람들의 39%가 그렇다. 40%는 아니다. 모르겠다가 21%였습니다. 이제 둘이 막 논쟁 벌렸어요. 청취한 후에 또다시 투표를 했더니 미국이 1등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1등 될 것이다가 1% 줄어서 38. 그리고 어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전부 이쪽으로 붙어서 62. 그래서 미국이 1등으로 남는다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등으로 남는다 쪽에 붙은 사람이 이제 저 키신저하고 파리드 자카리아. 이 사람은 인도 출신인데
정치학 박사인데 뭐 지금 미국 ABC인가 CBS인가 거기에서 아주 앵커맨을 하는 괜찮은 그리고 니얼 포거슨 이 친구도 무지무지하게 책만 있었는데 난 얘 책 안 읽습니다. 이놈은 좀 이상해. 하여간 돈은 책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요. 우리나라 번역판도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1등하고 얘가 썼습니다. For the next 10 or 20 years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it is going to be very hard to derail China's economic locomotive. 중국이 경제적인 기관차예요. 기관차 엔진이 막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이 기관차가 탈선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요게 이제 2010년에 한 거거든요. 2011년. 그러니까 지금 11년 됐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탈선해버렸죠. 지금 탈선이 완전 탈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객차까지 탈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는 분명히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중국의 경제적 기관차를 탈선시킨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중국 아웃 딱 시키니까 그대로 화웨이 골로 가고 지금 뭐 헤매고 있죠. 뭐 신문 유튜브 같은데 중국의 전기차가 제일 좋다고 나오는데 중국 전기차 사시겠어요? 여기 우리 뒤에 저기 앉아 있는 분 내가 그 한번 강의하다가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얘기하면서 중국의 시대가 다 된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내가 이제 한 10년 됐어요. 어느 나라가 세계의 패권국이 될 거냐 앞으로. 다 중국이래. 우리나라 그 3, 4급 공무원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쭉 강의하다가 또 한 30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원으로. 이거 완전히 상상이죠. 그런데 원하시는 외국 돈 어떤 거라도 월급으로 줄 수 있다고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 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100% 달러래. 아까 당신들 전부 다 중국이 앞으로 1등 된다고 얘기해놓고 달러를 받으시면 그건 뭐가 맞는 소리예요? 머리하고 하트가 따로 놀고 있네. 그래서 우리 저쪽 뒤에 앉아있는 우리 자매가 어떤 사람이 중국이 좋다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지래. 아직도 달러이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미국 학자 중에 그 사람들은 미국은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쓴 걸 가지고 이제 미국은 곧 망한다라고 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나라가 생겼을 때부터 망한다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책, 그 책의 1장이 미국은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길 때부터 몰락한다고 그랬어. 지금까지. 그런 몰락한다라는 워닝이 쉬지 않고 나와서 자꾸 이거를 수정해 나가고 나라의 길을. 그래서 저 나라가 잘 버티는 겁니다. 아마 21세기.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의 손자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미국이 1등일 거라고 봐요. 그때까지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서 또 이제 요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거로 들어갈 텐데 진짜 괜찮은 학자입니다. 마이클 맨델바움이라고.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쓴 책이 핵무기에 관한 책인데 내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코가 꽉 막혔네. 유학 갔을 때 이 사람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82년인데 22년이니까 40년 됐죠. 요번에 책이 6월 1일 날 나와요. 이 책이. 미국 외교의 4세대 해가지고 1세대가 위크 파워, 허약한 나라 미국. 그 다음에 그레이트 파워, 강대국 미국. 그 다음에 슈퍼 파워, 초강대국 미국. 그 다음에 하이퍼 파워, 극초강대국 미국. 그 미국의 역사를 4개로 잘라가지고 분석했는데 이 사람 책은 능히 봐도 될 것 같아요. 저자가 유명하고 출판사가 유명하고. 책 고를 때 옥스포드 대학에서 나온 거는 웬만큼 사면 됩니다. 옥스포드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뭐 미국의 랜덤 하우스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은 그냥 샀을 때 별로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 6월 1일 날 나오면은 이거 사가지고 또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죠. 좀 한 몇 분 더 했네. 빨리 먹고서 가야 되겠다. 그죠?